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서울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종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 재개발과 대립하는 그런 어떤 다른 방식의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는 어차피 사람이 생로병사를 겪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또 유한한 재료로 만들어진 공간으로서 도시 역시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면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추진해온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지정을 했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사업은 2014년에 서울역 일대의 서울역 고가 도로를 재활용하기 위한 서울로 7017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그 7017과의 주변의 연계성 그리고 주변 지역의 활성화 등의 과제를 가지고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로가 처음 발표됐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요. 민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래서 민원의 보따리 그리고 또 서울로 7017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도시를 더 나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해결할 해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서울역 고가 주변 지역의 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저희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역시 현장지원센터를 만들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마중물 사업을 했고요. 2016년에 시작해서 수많은 주민들과 시민들과 협의하고 축제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이 무수한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도 저희는 동네가 3개인데요. 3개의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시민들, 학생들, 다양한 상인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특징을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사업에서 주로 고민했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등장하고 성장하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 따른 유연한 전략과 촘촘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업 현장을 움직이는데 과연 누가 바쁜가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중물 사업 이후를 위한 전략적 결정과 주체 형성 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죠. 주민분들이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골치 아파하는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민 공공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년 반 동안 사업별 이해관계자 워크숍만 주구장창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조금 구조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주민분들이 도시 개발이나 도시 정비 사업에 배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그동안 없었죠.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은 배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만 참여할 수 있죠, 조합에. 그 외에 임차인이나 상인분들, 다른 분들, 도시를 이룬 다양한 주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상당히 우리 주민분들, 시민들한테는 공공성이 낮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곳, 또 재개발을 통해서 차익을 노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워낙 그동안에 길게 있어 왔던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희는 주민분들과 워크숍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길을 닦을 건데 이 길의 면에 있는 상인분들과 주민분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계속 워크숍하고 처음에는 자기 집 앞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상가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2번, 3번 만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보태고 그러면서 내 집 앞, 내 상가 앞이 아니라 이 길에 대해서, 이 동네에 대해서 인식이 확장되고 논의의 폭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참여를 통한 인식의 확장, 저희는 그것이 공공성의 회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여 동안 워크숍을 길게 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교육 이런 걸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인식이 바뀌고 공공성이 회복되는 것은 교육보다는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실행에 참여해보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시면서 인식을 나의 집, 나의 것에서부터 우리의 것, 모두의 것, 당신의 것으로 확장해가는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 지역 공동체의 등장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해 오시고 소중한 역할을 해오셨지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는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성장하면 배타성을 띱니다. 왜냐하면 2명, 3명에서 모임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 좋죠.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바깥을 향하죠. 하지만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임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이 갖는 에너지를 안으로 이 모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느 시점에 가면 외부에서의 유입이 차단이 돼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성장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 지역 공동체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배타가 일어나지 않고 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다양한 주민 공모 사업이나 등등 사업들을 계속 하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왔고, 또 하나는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마을 공동체는 주로 돌봄이나 문화, 교육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하시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에서 물리적인 것, 우리 지역의 환경, 그냥 저게 개발돼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뭐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일들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건물의 변화는 어떻게 되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민 조직, 주민 모임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이 상당히 완결성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걸 여지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은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과 다양한 변수가 끼어들어갈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좀 잘 어떻게 확보할 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결정된 사업은 촘촘한 실행 계획을 통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실행이 돼야 그 사업의 참여의 효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참여하고 열심히 같이 왔다 갔다 해봤지만 말만 많을 뿐이지 실행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참여 안 합니다. 그래서 유연한 전략과 촘촘한 실행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 현장을 움직이는데 누가 바쁜가? 사실 행정과 전문가가 무지 바쁩니다. 사업하는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주민분들은 실행에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예산권은 행정이 가지고 있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로 전문가분들이 하시죠. 주민분들 참여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투자 사업의 한계. 근데 이건 한계라기보다는 본디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사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주민분들한테 그냥 쓰라고 몇백억씩 몇십억씩 이렇게 막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조율되어 참여를 통해서 효율성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 기간 동안, 공공투자 기간 동안은 주민분들은 참여라고 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공공성을 높여가면서 실력도 쌓아가고, 그러고 나면 이후에 마중물 사업, 이 공공투자 끝난 이후에 바로 이제 주민분들의 시간이 옵니다. 주민분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야 되고, 협동조합이 거점 시설 위탁 운영하고 또 공간 운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준비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그 시기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참여의 방식을, 그 호흡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중물 사업 이후 전략적 결정과 이 주체 형성인데요. 저희는 이제 서울은 CRC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재생 뉴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하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합니다. 핵심은 주민분들이 어떻게 주체가 돼서
혹은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이 기업 조직을 만들고 이 기업 조직이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추진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추진하시면서 또 하나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센터와 도시재생회사와의 약간의 공존의 기간을 두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원센터는 사실상 지자체 혹은 정부의 중앙정부의 그리고 주민과의 연결고리잖아요. 그 연결고리 속에서 만들어 놓은 자원과 또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게 지원센터가 없어지면 이 마을관리협동조합 CRC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 이어받을 수 있는 시간, 충분한 같이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면 아무래도 센터가 없어진 이후에 사업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 그런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도 해왔고 여러분들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 한 7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얻은 몇 가지 교훈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 하니까 주민 주도, 원래 주민 주도라면서 왜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들은 들러리세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전문가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주민들 준비 안 돼 있잖아,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주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표현되어져 있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사실상 도시재생은 주민과 정부와 전문가가 협업을 해야 됩니다. 각각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인정하고 함께 조화롭게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고충도 듣고 서로의 역할도 독려하면서 그러면서 해 나가야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관계에서 생깁니다. 생각해 보시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친구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는 주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되는 모임은. 주도하는 사람 없으면 잘 안 돼요. 누구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주도하는가 생각해 보시면 밥을 한 번 더 살 수도 있고 전화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근황이라도 한 번 더 물어보고 뭔가를 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건 뭐냐면 제가 표현하기는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집단에. 그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힘이 주도권이죠. 내가 주도할게 라고 선언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자가 도시재생의 3자가 어울렁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주민분들이 주도하고 싶으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생깁니다. 신뢰가 생기고. 그냥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쌓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런 관계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협력은 결국 관계력이에요. 관계는 근데 어떻게 생기냐?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공무원분들은 때가 되면은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서 가시죠. 또 센터는 되게 힘들어요. 센터에서 5만 민원 다 들어야 되잖아요. 또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도 센터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걸 감당해내기 위한 시간, 중간 지원 조직의 어려움. 주민분들은 또 얼마나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맨날 얘기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나오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안 만나면 관계가 생깁니까? 지지고 볶고 싸워도 계속 만나야 됩니다. 저도 주민분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도 저희 센터는 한 번도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저희 담당 부서도 과장님이 4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쌓입니다.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하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 나가니까 사업이 성과가 생기고. 그러니까는 어렵더라도 참고 버티고 서로 독려하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람 관계라는 건 동네에서 가정에서 맺는 관계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을 충분히 갖고 관계를 쌓아가면, 그리고 협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면 성과가 납니다. 그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선 또 결국엔 남아있는 건 주어져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들 빼고서는 예산은 덩그러니 놓여졌고 지정이 됐는데 이 전문가도 빼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빼고 공무원도 말 안 듣는다고 빼고 주민분들도 맨날 소리만 지른다고 빼고, 그럼 누구랑 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각각 각 주체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가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합니다. 이 지난한 과정을 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긋지긋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 도시에서, 우리 동네에서.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 그게 도시재생의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경험이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협동조합 만들었습니다. 네. 협동조합 만들었고 저희는 16년부터 도시재생 센터를 운영을 했는데요. 17년에 센터 내에 협동조합 준비팀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서 2년 정도 거쳐서 19년 2월 15일에 저희가 인가를 받고 19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지금 3년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또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민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주변에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거 알리려고 하는가. 또 이거는 사실 협동조합 만드는 거는 법무사한테 맡기면 돈 드리면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땀 한 땀 직접 하셔야 돼요. 쭉 만들어 놓고 내가 무슨 사업할지도 모르고 오늘부터 시작,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 순탄하게 다 거치면서 힘들더라도 그러면서 애정도 만들어지고 조직에 대한 애정도 만들어지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 같이 살려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누구 손에다 맡겨놓고선 나중에 사업 안 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 누가 애정을 갖고도 함께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이 과정을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저희 조합은 지금 현재 79명 정도 조합원분이 계시고 이 중에 70% 정도가 주민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12분이신데 그중 10분이 주민분들이시고요. 그리고 협력 기반이라고 제가 정리한 거는 각 동네마다 한 30-40% 정도의 주민분들이 고루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재생 사업에 참여하신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여기가 성과가 좀 나네. 이렇게 하니까 되기도 되네. 그래? 그럼 좀 더 지켜볼까? 조합원으로 참여하시고 네, 또 도와줍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고 있는 용역으로든 무슨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그냥 한때 흘러가는 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 지역의 자원입니다. 한번 맺은 인연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맺어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조합에 그런 분들을 품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은 2년차 됐을 때 정리를 했고요. 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비전은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한 거는 일단 찾고 싶은 공간, 거점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고 싶은 동네, 이 동네 가면 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함께 움직이면서 만드는 따뜻한 도시라고 하는 비전으로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미션과 목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협동조합 거기는 뭐 하는 데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달라.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공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네, 사업하면서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 사회적 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인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돈 벌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비영리법인 돈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영리법인은 돈 벌어서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은 돈 벌어서 사회에다 쓰는 겁니다.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더 나아지려면 어느 법인이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비영리법인이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우리 사회에서 아직 왜곡도 있고 오해도 있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정말 공공성이 큰 일이지만 영리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지금 서울 마을관리소라고 하는 거 운영해요. 저희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이것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캐치업한 건데요. 서울 마을관리소라고 하는 걸 저희 내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수리 사업도 직접 하고 있고요. 시공도 직접 합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저층 주거지들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그 지역을 관리하는 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저희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한 50호 정도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저희 사업지역에서 연 5만 원 회비 내는 회원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에게 일정한 서비스 3가지 정도를 제공하고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 집이 수리할 일들이 계속 생길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 가격으로 제공하고 핵심은 신뢰할 만한 이런 지역에 신뢰할 만한 집수리 업체가 되는 거죠.
저층 주거지들은 수시로 집을 수리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서울은 특히나 도심 지역으로 갈수록 혼자 사는 또 1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1인 가구 생각해 보세요. 집이 뭔가 고장났어. 그럼 불러야 되잖아요. 어디서 불러? 그러면 대부분 남성분들이 오시죠. 사실 요즘 세상이 워낙 좀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집수리를 불러보는 경험들이 있으시면 느끼시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뭔가 공사를 열심히 하고 가는데 잘 안 돼요. 네. 돈은 돈대로 들였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락도 잘 안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우리 집을 맡길 수 있는 조직,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들어 보자는 거죠. 뭐 5만 원 연회비 내는 건 사실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이라고 안 하고 경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경영을 하셔야 돼요. 예산 주니까 혹은 예산 있으니까 그냥 이거 잘 1년 쓰면 되지, 안 됩니다. 예산 가지고서 1년을 어떻게 더 크게 경영적 성과를 낼 거냐. 저희가 총 9개의 거점 시설인데 그중에 8개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1개는 용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7017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이 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정치적 환경이 저희도 변화가 있어서 변경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걸 지금 3년째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업을 쭉 하고 지역의 커뮤니티가 성장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 기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사업입니다. 리멤버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수거 사업을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그분들이 한 달에 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저희 거점 시설을 운영하니까 그 거점 시설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다 깨끗이 정리해서 오셔야 되는 거죠. 정해진 물품만 가져오시면 유가 보상해드리는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시범 사업을 저희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게 서울역 일대이다 보니까 자원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발굴하고 만들어낸 자원들도 많습니다. 이것들 연결해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OST라는 이름을 좀 가칭으로 지었고, 또 그 지역에는 저층 주거지들은 그 도시의 원형을 많이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자원화해서 어떤 관광 요소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거버넌스나 사업 관련된 용역이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 컨설팅, 오늘도 뭐 여러분들과 교육을 만나고 있지만 도시재생 현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저희가 조금 먼저 해본 경험을 나누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거점시설 운영관리 모델 개발을 저희가 용역으로 받아서 매뉴얼북을 만들어서 저희 경험을 녹여서 보편성을 좀 찾아보려고 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또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건데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행정에서 정해서 지자체장이 정해서 착착착착착착 하고 전문가가 준비해온 플랜을 가지고 실행하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단순하고 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과정을 왜 하는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높아진 교육 수준,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이 8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평준화와 정보를 취득한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1989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나서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 20여 년, 3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다양한 것들을 접하고 그러면서 인식의 전환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더 나은 걸 찾고 또 기술적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시각도 사람들의 시각도 시민들의 시각도 굉장히 글로벌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과거처럼 하나의 정부가 어떤 국가를 지역을 온전하게 그 욕구를 다 받아내면서
뭔가 해낼 수 있다? 그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시절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시키니까 하고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고 그냥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시대적 맥락과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건 더 심화되어야 할 어떤 정책적 방향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를 먼저 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 시작 전부터 마을관리 사업이라는 걸 이미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네 관리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위탁도 하고 사업들을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도봉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골목의 문제, 골목의 쓰레기 문제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계속 뭔가 문제가 있고, 기존의 청소는 용역이잖아요. 월수금 화목토 6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굉장히 이 고루한 방식이죠. 사실 정해진 시간에만 가서 합니다. 근데 골목의 일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직접 채용해서 그렇게 골목의 뭔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한다라든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영국은 로컬리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죠. 영국은 퇴근해서 동네 펍에서 맥주를 먹으면서 축구 보는 게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근데 그 펍이 없어져. 그 펍 건물주가 팔아야 되겠다, 재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모일 곳이 없어져? 어떡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그걸 사버리자 막 이런 운동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쌓이면서 이 법과 제도로 진화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먼저 해왔던 과정들이 쌓인 거죠. 그렇다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가봅니다. 근데 지역으로 가면, 동네로 가면 모든 것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 있어요. 공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양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역량,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역량을 찾을 때는 아무것도 없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따 거점시설 얘기를 할 텐데, 거점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분들한테 그냥 이거 하세요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공동체 활동가와 주민공동체 사업가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공동체 활동가는 거버넌스 회의, 주민협의체 이런 회의 구조에 참여하고 의견을 주는 분들이었고 봉사정신으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거점시설을 운영해야 되니까 실제로 운영에 필요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건 좀 다른 역량입니다. 기술적 역량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찾았죠. 모집을 해서 면접을 보고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미리 뽑아서 저희가 관계를 많이 맺기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카페를 운영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바리스타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카페 다 만들어 놓고 공고해서 바리스타 하실 분들 해서 하면 있겠죠. 카페 요즘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험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바리스타는 하시겠지만 도시재생은 모르잖아요. 저희가 찾는 거는 그냥 바리스타가 아니라 바리스타 활동을 통해서 같이 도시재생을 해나갈 동료들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그동안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신뢰를 쌓고 그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지속적으로 해나갈 지역의 주민 주체로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 활동가, 주민 활동가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하시던 분들하고 또 거점시설 운영에 참여하실 분들 찾으면 좀 달라요. 다른 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희는 회의 한 번 안 오다가 저거 한다니까 돈 버는 일이니까 오네?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옹졸하죠. 사람의 관심사는 다 다릅니다. 내가 여기에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 관심 갖는 분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동안에 참여 안 하시던 못 하시던 분들이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으로 봐야 돼요. 기회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더 많은 동료들을 찾는다.
주민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갈 주민분들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주민공동체 사업과 같은 그런 트랙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런 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협력과 관계력, 관계를 잘 푸셔야 돼요. 기술은 시간이 지나고 숙련이 되면은 성장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좀 있긴 하겠죠. 하지만 큰 결정적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협력하는 능력, 관계를 쌓는 능력, 이건 굉장히 교육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책임 있는 권한이어야 합니다. 권한을 계속 주어주는, 권한이 주민분들에게 커지는 과정이 되어야 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주민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뭐장, 무슨 대표 된다고 해서 권한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질 때 권한도 정당성을 갖고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협력과 관계력에 기반한 책임 있는 권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참여하시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거점 시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9개인데요. 그 중에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빼고 8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8개 거점 시설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화시키면 쭉 말씀드린 데 다 포함되어 있지만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그래서 주민 주체들의 역량을 키우고 내부에, 그래서 그분들은 땅값이 오른다고 나가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여기 공동체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언제든 내가 뛰쳐나갈 준비만 하고 있어. 근데 재생사업을 통해서 집값이 좀 뛰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튀어나가죠. 그 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공동체가 뭐 없어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계속 그 지역에 살면서 공동체를 성장시켜 나가고 이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간을 저희가 4개 정도로 포석을 놨고, 그리고 이것만 해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에요. 공동체 성장만 하면. 외부에서 좀 와야죠. 사실 그런 거 많이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자극을 줘야죠. 약간 경제적인 자극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비전 말씀드렸듯이 찾고 싶은 공간, 살고 싶은 동네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걸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고 사는 사람들은 더 이 동네에 오랫동안 살고 싶고. 그게 도시재생을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 유인할 수 있는 뭔가 공간,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한 4개 정도를 또 저희가 포석을 놨습니다. 거점 시설을 그렇게 전략을 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거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민관 협력을 통한 운영이에요. 민관 협력입니다. 근데 거점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점 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에요. 용도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업종이 다양하게 되겠지만 용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공간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점 시설 그냥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우리 동네가 없는 거 하나 만들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공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3의 관계를 맺는 공간입니다. 집에서 가족들하고 관계 맺죠.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관계를 맺죠. 집에서 맺는 관계가 제1의 관계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맺는 관계가 제2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들은 이미 규정돼 있어요. 아빠 엄마 모여봐. 오늘부터 새로운 관계를 맺자 우리가. 이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저 부장님, 저 오늘부터 좀 새롭게 이 관계를 맺어보고 싶은데 이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미 규정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살아가면 숨 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도 만나고 동호회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조기 축구도 하고. 근데 그런 공간들이 많아져야지. 근데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게 공간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카페 가서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책을 읽고 노트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런 이유가 그동안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해주는 공간이 도시재생 거점 시설의 공공 공간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공간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이미 민간에서도 만들어서 하고 있죠. 근데 민간이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서비스 품질이 높습니다.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수렴돼야 돼요, 무조건. 근데 공공에서도 합니다. 주민공 무슨 이용시설 무슨 체육센터 이런 거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공도 비용 많이 들여서 해요, 세금으로. 근데 서비스 품질이 낮아요. 그래서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수렴됩니다, 대부분. 저렴하게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안 그런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제3의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민간의 높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역량과 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이 이걸 조성하는 데 있어서 드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둘을 섞을 수는 없나? 저는 그게 민간협력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물론 비용은 조성 비용이죠. 운영자 입장에서 비용이 적다는 거죠. 조성 비용은 공공에서 되고, 서비스 품질은 우리가 역량이 있는 민간이, 저는 그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점 시설 운영하시려면 그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서비스 품질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지역에,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저는 그게 민간협력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정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역에서 하다 보면 주민분들이 왜 공짜 아니야 여기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건데, 시에서 조성한 건데, 군에서 조성한 건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그것도 주민분들한테 던져봐야 될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해서 저렴한 커피 드시는 거랑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어디서 내놔도 최상급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도 커피를 제공하는데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냐. 거기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인마이 포켓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비영리적으로. 당신이 내는 커피값이 다시 이 지역에 환원되는 겁니다. 비싸다고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닌 거죠.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기가 지불하는 비용이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간다. 그게 저는 민간협력 운영이에요. 그래서 민간협력 운영은 0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물론 0 만들기 어려워요. 대부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근데 노력하셔야죠.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게 바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민간협력 운영 방식이 장점, 가야 될 우리 미래다. 그래서 도시재생 거점 시설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서계동이라는 곳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유부엌이 조그맣게 있고 회의실도 있고, 또 이제 동네가 한 17년 동안 재개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그래도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감나무가 있어서 감나무집인데 주민들과 때 되면 감도 따고 파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은행나무집이라고 여기도 서계동에 있는 곳입니다. 서계동 구릉지 맨 꼭대기에 있는 건데 너무 여기는 외져서 사람을 뭐 상근시키지는 못하고요. 주로 프로젝트, 그리고 이렇게 영화 보기도 하고 예술가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기획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문화생활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빌라집인데요. 저희 사무실이 3, 4층에 있고요. 지하에는 목공방, 조그마한 목공방이 있고 1층은 주민분들과 같이 쓰는 회의실입니다. 2층에 마을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용도로 저희가 복합용도로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포한덕집이라는 곳인데요. 저희가 위탁을 받으면서 요리인류라고 하는 팀과 KBS PD이신 이육정 PD님하고 그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요리인류라고 하는 팀과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컨소시엄 팀이 요리인류가 운영하고 있는 서계동 마을 카페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뷰가 좋은 곳이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기업들의 이렇게 협찬을 많이 받아서 지역에 환원하는 일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회원동입니다. 회원동은 남산 아래 첫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곳이고, 그래서 높은 빌딩 짓고 개발이 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층 주거지들이 많이 남아있죠. 지금 여기 저희는 골목에다가 1935년에 지금 분대가옥집 2개 붙어있던 거를 사서 앞에 좀 털고 아이들과 주민분들이 공유하는 공간, 프로그램도 하고, 이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이 아주 그냥 시끌시끌하게 그냥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요리인류에서도 운영하는 회원동의 건벽돌집입니다. 여기 쿠킹 스튜디오고요. 이제 여기는 다양한 쿠킹과 관련된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촬영도 하고 또 기업들에게 대관도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회원동 골목 식당에 그 식당주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골목 그 도시락 만들어가지고 후원하는 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매개가 돼서 상인분들이 또 협동조합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계단집입니다. 저희의 대표 그 공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주민 바리스타 분들이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5분의 주민 바리스타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 3분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교육을 더 시켜서 매출이 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좀 일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교육을 해서 추가 채용을 했고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장사 잘 됩니다. 올해 안에 손익분기점 넘기는 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마을 카페의 전국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중림동입니다. 중림동은 90년대 말부터 주택 개발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와중에 1971년에 만들어진 성묘세 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옆에 약현성당, 문화재인 약현성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 하천길에다 만든 아파트이기도 해서 재개발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저 골목이 옛 골목이 보존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앞에 저렇게 낡은 창고, 무허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아래처럼 그 공간의 단을 지키면서 또 아파트의 위계를 좀 해치지 않으면서 휴먼 스케일을 고려해서 골목과 잘 조응하는 측면에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일단 접근성이 다른 공간에 비해서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를 뭘 넣을까 고심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 공간에도 강남이나 뭐 가로수길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되게 현대적인 요즘 트렌디한 컨텐츠를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 고민 끝에 근데 문제는 저희가 당장 그런 컨텐츠 역량이 없으니까 협업을 했죠. 뜻맞는 팀과 그래서 US라고 하는 팀이 들어와서 1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저희 주제는 서울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컨텐츠를 펼쳐보였고요. 그게 이제 그런 효과로 해서 그 앞에 아파트 1층에 저런 문구점인데요. 네, 스테이셔너리 그런 숍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김병현 선수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렇게 또 준비를 하시기도 하고 상권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팀이 작년 9월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한 끝에 이제는 우리가 하자. 우리가 직영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에 제일 좋은 건 뭔가라고 했을 때 책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골목책방을 만들었습니다. 149쪽이라는 이름으로 골목책방을 만들었고 149쪽은 저 아파트가 149번지거든요. 중도 옛 주소가. 그리고 저희가 계속 재생사업 하면서 1층에 있는 상인분들이 149번지 이웃들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149쪽, 그러니까 149번지 방향 포워드이기도 하고 페이지 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9쪽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 브랜드에 따라서 저희가 책을 저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책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저희 만들 거예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도 커뮤니티 활동이 벌어지는 사람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좋은데 비용의 부담도 있고 좀 더 보편적인 모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민관 협력의 방식으로 지금 사람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공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이게 또 동간의 특색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 건축상을 3개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도시재생 거점 시설 만드시잖아요.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의 랜드마크다. 우리 동네의 대표 건축물이다. 이런 거 없잖아요. 지역에 갈수록.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더 없어요. 근데 어차피 있는 돈이고 어차피 만들어질 건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대표 건물 만들자. 우리 동네에도 랜드마크 하나 만들면 안 되냐? 이런 구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설계를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더 신경 써서 디자인하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지금 한 500개 정도 도시재생 사업을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각 동네마다 대표 건축물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상당한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의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좀 많아가지고 가능하면 금곡동에서는 꼭 금곡동 대표 건물을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협동조합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만들고자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가, 굳이 그 어려운 협동조합을 왜 하는가,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왜 이 지난한 과정을 하는가 다시 한번 묻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컵이 있잖아요. 컵이 저렇게 물이 아주 바닥에만 있을 때의 욕구, 물을 채우고 싶죠. 또 물이 반쯤 찼을 때의 욕구, 또 물이 이제 다 차서 찰랑찰랑 넘치기 전의 욕구, 다 다릅니다. 일단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고, 또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욕구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점점 더 고등한 욕구로 갑니다. 우리는 상당히 발전된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럼 우리의 욕구는 어느 지점에서 발휘되고 있는가? 아주 최소한의 안전의 욕구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자기를 더 내보이고 자기 성장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생산 공동체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농사 지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생산성도 떨어지거든요. 농경사회에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공동체로서의 농사를 짓기 위한 1차적 목표.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낳고, 가족들도 대가족이고, 모여 살고, 시족을 이루고, 부락을 이뤄가지고, 품앗이하고, 두레하고, 이러면서 해왔던 게 과거의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산업사회에서의 공동체는 전혀 다릅니다. 근현대사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뿔뿔 흩어져서 이제 공장에서 만난 거잖아요. 공장에서 만나서 자기들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립적 관계죠, 이제.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차별받는 것 같고 대립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고, 이걸 계속 조정해가는 과정.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에 모여서. 이게 근현대사회에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 공동체는 뭐냐? 지금 시기의 공동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근거를 해서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라는 건 무엇일까?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를 이룰까? 이거는 답을 누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고민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특히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주민분들은. 한번 같이 복귀해보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는, 일단 21세기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사유하고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민인가 시민인가? 주민이라고 하잖아요. 주민은 뭡니까? 정주민이죠.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 살고 계신 분들. 그렇다면 도시재생 활동을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그 지역에서 몇 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지 않아요. 근데 어제 어떤 주민분이 이사를 와서 거기 삽니다. 그분 주민이죠. 그 코디네이터는 주민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이 과연 그 안에 어떤 규정력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시민이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 모두가.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죠. 그러면 다 경계 나눠가지고 사는 사람들끼리만 알아서 하고 살아라? 그 지역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 역량을 가지고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거 아니죠. 이 지역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동등하게 갖고 있는 권리와 권한, 이런 것들에서 비롯하는 관점, 그게 바로 21세기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을 좀 던져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한인가 책임인가. 권한이 주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소외되고 배제되죠. 이제 권한은 계속 분산되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사회 분위기가 그러하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한번 강조드렸지만 권한 이전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질 마음이 있어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마을 공동체와 도시재생 지역 공동체의 좀 차이를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로 마을 공동체는 소프트웨어적인 걸 많이 다뤄왔어요. 돌봄, 교육, 문화. 물론 그것만 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 지역 공동체는 좀 달라야 됩니다. 물리적 환경, 도시의 문제, 도시 계획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훈련하고 있는 게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협동조합도 마을 기업이 있고 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업종이 달라요 좀.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그런 차이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저희가 그래서 서울역 일대에서 사업하면서 도시재생 일궈놓은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고 주민분들과 계속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설계하고 컨트롤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가져가는 것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입니다. 그냥 주민분들 하세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역량이 있는 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나한테 없는 역량은 도와달라고 하고 나한테 있는 역량은 나누고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에서 주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역량이 성장되고 그러면서 도시재생의 파트너로 도시재생의 동료로 한 명 한 명 늘어가는 과정 그런 걸 설계하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바로 마을관리 사업의 전반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동안 사실 그렇잖아요. 주민분들 행정 대할 때 민원이었죠. 이해 집단이죠. 이거 해줘. 정치적으로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지역의 설계자, 지역의 주체, 공공의 주체, 파트너, 민관 협력의 파트너, 주체, 민간이 협력을 하려면 민간이 역량이 있어야죠. 지역의 역량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행정에서, 시에서, 군에서, 동에서 같이 믿음직하게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게 있을 때 민간 협력도 당연히 잘 될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21세기 도시 공동체 주민들이 실제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에서부터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거점 시설을 운영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 전반 과정은 결국 그 전국에는 그런 미래 우리 동네에 우리 사회의 그런 미래를 그려나가고자 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재미가 있고 뿌듯하고 보람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마무리로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또 윤곡동에서 좋은 사례,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또 찾아뵙고 따라 배우고 이런 기회 그런 만남이 또 이어질 거라 기대하면서 이상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